여러분, 오늘도 밤 10시에 찾아온 이준석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평소 같으면 내일만 근무하면은 주말이라는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실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오늘 밤은 왠지 쉽게 잠을 못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제 시간으로 한 13시간 남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을 싸서 아크로비스타로 갈지, 대통령 사저에 남을지 드디어 결정이 되는데, 이날을 기다린 국민들에겐 정말 엄청나게 길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고요. 토크 말미에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크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또 저와 1대1 소통이 가능한 소통 앱 준스톡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기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 구독 버튼을 누른 다음에 5분 뒤부터 저희가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은 방송 중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참고해서 저희가 또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짧게 저희 근황 토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옷 자락에 보면요, 이렇게 동백꽃 무늬에 이런 배지가 달려 있는데요. 이 동백꽃이 바로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 갔다 와서 지금 동백꽃 배지를 착용하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추념식에서 헌화를 하러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천하람 원내대표랑 서해수호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뭐 재밌는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뭐 예의가 없어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옆에 있을 때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논란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조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10분 정도 오셨고요. 저희는 현직 의원 3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 쌍권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이라 가지고 지도부 대신에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라고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취임하기 전에 그 당선인 신분으로 한번 그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를 당선인도 탈 수 있거든요. 그거 타고 이제 4.3 추념식에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임기 중에 3번인가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5.18은 계속 꾸역꾸역 간다고 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해보면은 4.3에 대해 가지고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4.3, 여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차라고 그 열차 타고 선거운동하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때 열차가 순천역에 도착했는데, 그 순천역에서 조금만 가면은 순천 여순 사건, 그 위령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위령비를 참배하자는 제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역사에 있어가지고 각자 판단은 뭐 있겠지만은 4.3이나 아니면 여순 사건이 실제 그 안에 좌익 활동을 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4.3을 추념하고 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이념의 갈등 속에서 정말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제주도에 가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주도의 마을 단위로 이제 4.3 때 수십 명씩 학살되었던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들은 가면은 마을의 제삿날이 전부 다 같은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결국엔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을의 제삿날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4.3 가면 이제 그 위패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책자로 이제
목록을 돌아가신 분들 목록을 주기도 하는데 오늘도 제가 책자를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막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니까 뭐 고씨성을 가진 분부터 위에 정리해가지고 강씨, 고씨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양씨, 부씨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적힌 분들도 있고 이름 예를 들어 뭐 홍길동 이름 홍길동 옆에 홍길동 작은 글씨로 자, 홍길동 일남, 홍길동 이녀 뭐 이렇게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홍길동이란 분이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겠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일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은 뭐 배 타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주공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주공항에 얽힌 슬픈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제주국제공항이 활주로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동서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놓여 있는 활주로가 있는데 이게 보통 여러분이 제주도 가시면 비행기 내리는 활주로입니다. 동서로 길게 되는 활주로. 그런데 남북 활주로가 또 있어요. 예,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 교차하는 활주로가 있는데 남북 활주로가 조금 더 짧아요. 근데 이 남북 활주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주국제공항이 원래 예전에는 이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이 정뜨르 비행장 그 아스팔트 포장된 거 밑에 보면은 거기가 4.3 때 학살된 분들의 유골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 특히 그 남북 활주로 밑으로 많이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발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최소 수백 구에서 수천 구 정도의 그런 시신이 묻혀 있다라고 추정되어서 거기 발굴을 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주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착륙하고 이륙할 때마다 사실 그 밑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묻혀 계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가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요. 어쨌든 뭐 간단히 인사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추념식 끝나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학살이 이어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948년 제주 4.3 사건과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12.3 계엄 때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했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간 허위사실 유포로 고생을 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좀 이런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근거나 이런 것들을 대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 너무 과장된 수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국회의원 중에서 일부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 뭐 민주당과 하다못해 개혁신당 국회의원까지 다 해도 190명 남짓 되는 숫자이고 이게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려 그러면요 정말 대단한 정치적 학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상원 씨 수첩이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 가지고 노상원 씨 수첩 내용대로 하면은 뭐 다 잡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정도까지의 학살 계획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어차피 판결이 나니까요. 조금 평정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이제 반박하면서 이건 뭐 공소장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극단적 선동선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엄을 통해 가지고 나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그 안에서 조그만 사실관계에 억울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자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계엄 일으켜놓고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내일 또 판결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현장에 오셨거든요. 근데 자신이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폭력 공소시효 연구 배제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다 이게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 시작된 거 아니겠냐라고 직격을 날린 건데요. 이게 4.3이라는 이 추념식은요, 정말 슬픈 현장이고,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공세적인 표현들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의 취지는 뭐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 국가폭력범죄도 굉장히 마음 아픈 범죄이고,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아니면은 뭐 살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피해 입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범죄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에 대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없애는 건 약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공소시효가 너무 길게 되면은 이게 수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국가폭력에 대해 가지고 공소시효라는 건 이제 형사에 대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한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요. 4.3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해자 역할을 했던 분들, 그때 토벌대로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4.3 같은 오래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물론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그냥 정치적인 주장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저는 한덕수 대행한테 그렇게까지 굳이 이야기할 건이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4.3 관련해서 얘기는 이 정도로 할 건데요. 지금 현 우리나라와 정치가 국가가 처한 상황까지 돌이켜보니까 4.3 오늘 다녀온 4.3은 과거 다녀온 4.3에 비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4.3 추념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의 정치가 더는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1940년대, 50년대에 희생되신 분들이 얼마나 뭐 정치적으로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그런 희생이 되신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면서 사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체제인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민족주의 진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도 그렇고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해방 이후의 전국 속에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각자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김일성이 어쨌든 기습남침을 하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가 정말 이 한반도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상을 남긴 것인데, 그 전에 있었던 좌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6.25 이후에 그런 좌우 갈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도 봐야 되고요. 물론 4.3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김달삼이나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선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4.3 추념식에서 기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선동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4.3 때 이런 토벌대 역할을 하고 진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소개 작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됐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라는 분들이잖아요.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극우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북에서 월남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밀려가지고 월남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이념적인 이런 사실 청소한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인종 청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념 청소 같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의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계승하는 단체를 막 보수 진영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 도대체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제주도 포기했습니까? 제주도에서 보수 정치할 생각 없습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마음이 아프고 한 마을에 제삿날이 같은 날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그분들이 봤을 때 어디 서울 한복판에서 서북청년단 이름을 쓰는 분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정신 못 차리고 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백골단 이런 분들 국회에 들여가지고 정말 백골단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의 아픔에 다시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이걸 후벼파는 행동을 했는데요. 저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정말 누구 복장 터지게 하려고 보수 정치합니까? 아픔이 있으면 치유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서북청년단 이름을 계승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백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는 보수 정치에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계승할 게 있다고 그런 이름들을 계승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관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3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추모를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가장 핫한 이슈만으로 고르고 고른 이슈픽입니다. 예. 예, 기각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기각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건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예, 기각각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매국노라는 거죠. 자사소손 우리나라에서 못 산다고 윽박 지르신 건데요. 사실 민주당이 내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언행주의령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구설이 될 만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치 구단위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시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헌재 압박을 이렇게 주면은 좌표 찍기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헌재 재판관들 경호하는 인력도 늘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아니 4명의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때 뭐 스피커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다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정말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요. 저는 이런 좀 선동적인 어휘는 내일 앞두고 자제해야 된다. 어차피 12시간 남짓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헌재 재판관들을 칭찬을 했더라고요. 불과 지난달에는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비교해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 파괴 국기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국기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정치 구단이라는 분이 당의 원로이신 분인데 헌재 재판관들 니들 잘못하면은 이완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협박처럼 들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 헌재 재판관이다 이러면서 칭찬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며칠 전만 해도 페이스북에다가 헌재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비판했던 분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메시지가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그냥 민주당도 결과를 지금 알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또 불안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그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일 몇 대 몇일까 계속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사실 그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한 건지 분석하는 언론 보도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고 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경우의 수들입니다. 5대3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각하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다. 이러면 기각인 겁니다. 저는 8대0이라 생각하거든요. 인용, 선거 후 국민 분열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4대4는 장기화된 평의에도 재판관들이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각자 판단을 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7대1 또는 6대2는 일부 각하 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수 의견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건 인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그리고 오늘 진짜 여의도 바닥에 보면은 하루 종일 찌라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교착 상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아, 저는 뭐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다. 저는 8대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왜냐하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라는 것이 불법 위헌적인 것은 뭐 자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풀려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군인이 말을 듣겠습니까? 경찰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마음이 돌았었을 테고, 그럼 혼자 앉아가지고 벌거숭이 임금님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할 방법은 없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하야를 했으면 조금 다른 상황일 텐데요. 그게 아닌 이상 저는 별로 다른 상황이 나올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과연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했는데요. 결국엔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가지고 내일 선고에는 불출석하는 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웬만하면 변론 때는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요. 왜 그러면은 선고에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안 나올까요? 선고에 만약 정말 자신이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또 선고 나오자마자 또 이 어퍼컷하고 또 이거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네? 또 해가지고 이 흥을 돋궈가지고 자기 또 쇼맨십을 좀 보여야 되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대통령 주변의 대리인단, 변호인들도 대통령에게 사실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속여왔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요. 그 계엄 터진 다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조용하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태극기 부대가 물론 밖에서 새 과신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희한한 소리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이 계엄한 지 4개월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한번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한 다음에 탄핵 표결할 때까지 얼마나 탄핵 표결 막으려고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한테 협박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도 충분히 강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수사 안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남동에 틀어박혀가지고 앞에 지지자들 불러 모으고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그 진짜 70 어르신들 뭐 70대 80대 어르신들 와가지고 그 추운 날 한남동 관저 앞에 이렇게 무대 차려놓고 그분들이 막 뭐라 이렇게 집회하시고 거기서 그분들한테 뭐 변변찮은 먹을거리도 없으니까 사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드시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층 또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자기 지지층 또는 국민들을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로 이렇게 사용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추한 모습의 방탄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거의 육탄방어에 동입한 동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그 4개월 사이에 무슨 일 생각해 보시면요. 서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예. 서부법원의 체포영장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서부법원에 가가지고 폭도들이 법원 담벼락을 뛰어넘고 법원 문을 부시고 법원 CCTV 그 서버들 다 때려 부수고 가가지고 법원 벽 다 부시고 법원 입간판 부시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잡겠다고 나섰어요. 판사 잡았으면 어떡할 건데요? 뭐 린치했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법원의 판단에 불만해가지고 법원을 때려잡으러 들어간 것이 법치를 신주단지처럼 여긴다고 하는 보수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치 그러면서 법치주의 우선시하면서 검찰 정치해왔던 쪽이 어딥니까? 바로 보수 진영인데 정작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 법원을 때려잡으러 갔다는 것이 이제 이 극우 세력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전한길 씨 같은 분이 등장해가지고 전한길 씨가 아니 선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아는 부분이 많다고 어디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보고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 낚여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이분이 뛰어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정선거에 반대한다. 도대체 선거를 몇 번 치렀는데요, 제가. 이 전한길 같은 분이 오히려 이준석 가르치를 들고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세 달, 4달 동안에 보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극우 세력의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극우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보세요. 어제 보궐선거에서 부산에서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 후보가 붙었는데 보수 교육감 후보가 몰패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보수 진영이 하다못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데도 얼마나 전근대적으로 무식해 보이는 선거운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오늘 사진이 이제 돌았지만은 이 보수 진영의 후보 빨간색 옷 입고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뭐 전한기 씨도 나오고 뭐 뭡니까 그 목사분들 또 교회분들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주는 모습 같은 사진 찍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또 공무원 중에서 뭐 불자회 비슷한 거 회장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자한테 가가지고 이 안수기도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부산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적어도 탈정치적인 마인드가 이분이 보수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분이 탈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학부모들이 그래 나는 이 사람의 보수적인 교육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찍겠어 하는 거지 가가지고 무슨 뭐 전한길 씨 뭐 이런 분들 나오고 뭐 거기에 가서 막 정치적인 인물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교육을 맡기고 싶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단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서울교육감 선거 매번 이제 보수 후보가 분열돼가지고 진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전혁 후보 저도 잘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선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전혁 후보가 나가가지고 뭐 강용석 TV 뭐 이런 나가가지고 방송하려고 하시고 이런 일정이 뜨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얼마나 안 좋게 보였으면은 보궐선거는 보통 보수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몰패하게 돼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보수 진영이 지난 뭐 지방선거 이후에 한 2년, 3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완전히 극우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수 정치권이 왜 솔직하게 말해보자는 거죠. 보수 정치권이 왜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빼놓고는 왜 단 한 번도 그 뒤에 선거에 이기지 못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어제 그 보궐선거에서 한심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금정구에서 구청장 선거 이겼으니까 그게 정답이다. 그런데 아니 금정구는요 지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제가 어느 방송 가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을 정도로 거기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거를 굉장히 지역 정치가 강한 곳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지적하는 게 금정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당선된 것이 답이다? 금정구에서 진다는 건요, 강남병에서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정구에 지는 거는 거의 보수 정치권이 국회의원 총선 기준으로 한 3, 40석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금정구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게 해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중도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51%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돼야 되는 것인데, 보수 정치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태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하겠다는 분들, 냉정하게 정말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과오 이런 것과 단절하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요, 오늘 무슨 그렇게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4.3 추념식에 다 안 오셨습니까? 오늘 4.3 추념식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 오신 것은 둘째 치고요.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 4.3 추념식에 단 한 분도 제가 못 본 겁니까? 오셔가지고 역사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국민통합행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또 저희 개혁신당 인사들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모습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제는 좀 보수 정치가 그 유튜버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극단적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요 돈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가장 자극적인 그런 멘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카타르시스 또는 극단적인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파민 중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 슈퍼챗을 많이 쏘게 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그 유튜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거나 아니면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세요. 그 보수 유튜버 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 보면은요, 서로 맨날 저격질하고 있잖아요. 서로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무슨 뭐 누가 사기꾼이네 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좀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땐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그런 담론들을 그만 주워 섬겨야 된다. 사실 그 사람들이 떠들었던 것 중에 얼마나 불쌍하고 민망한 거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국인들이 99명이 잡혔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99명의 중국인 잡혔다면서요. 근데 왜 이번에 어제 보궐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또 부정선거라고 또 주장하는 겁니까? 잡혀갔다면서요. 그럼 그 99명의 중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언제까지 이런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 돈 벌어먹는 행태를 계속 해나갈 것인지 가관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런 극우적인 생각과 그리고 돈벌이 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어차피 국회의원은 유튜브에도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벌이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희 슈퍼챗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정치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올바른 전망 그리고 올바른 지향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픽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짜잔, 찌라시는 누가 만들까입니다. 예, 찌라시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카톡에 보면요, 굉장히
밭글이라고 밭 한 다음에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찌라시는요, 저도 작정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저 정도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일부 기자들에게 어떤 제가 고급 정보라고 해서 흘리게 되면은 그 기자분들이 회사 내에 그것을 정보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정보 보고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가 밭글이가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말한 것들이 막 이렇게 언론인분들 통해 가지고 밭글 비슷하게 돌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그래서 정보의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낭설, 흥미 위주의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정치권도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밭글 찌라시 문자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오늘 굉장히 핫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이 나왔습니다. 일부 매체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탄핵 판결 전날에 기습 하야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찌라시에 반박을 하더라고요. 자진 하야는 없고 기각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하야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행복회로 중에 최대의 행복회로를 그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인데, 이 낙관적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노력 속에서 낙관적인 삶을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은 뭐 그 나름 긍정적인 삶의 자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로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이 낙관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로또주의,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점성술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산 엑스포가 무조건 유치될 것이다. 여기 파면 석유가 나와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복지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망상성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낙관적인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좀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좀 더 극단적인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하야 같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을 도모할 리는 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아마 지금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 한 10km 떨어진 한남동에서 살생부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말이야, 내일 내가 권력에 복귀하면은 내가 이 어떤 놈들부터 이렇게 처리할까? 이래가지고 집에 강아지 무릎에 앉혀놓고 그래 토리야 누구를 날릴까? 이런 거 아마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 강아지들이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그 집 강아지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사과에 등장하는 토리도 있고 비숑이죠. 나래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아마 대통령이 그 집 강아지들과 지금 내일 살생부를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현행법상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하야선을 한다면은 내일 선고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행법상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탄핵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선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라서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자진하야 할 시간 지났고요. 이제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자진하야 시나리오는 그냥 말 그대로 떠돌던 찌라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찌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찌라시인데요. 예. 5대3 기각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모 신문 정치부 간부들이 모 기업 대관 업무 임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5대3 기각이 나올 것을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임원과 만난 제 지인의 전언이라는 내용이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찌라시들은 유력 신문사 정치부 간부들 통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포장 나오거든요. 언론사 이름을 달면서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는 거죠. 이게 뭐 5대3 썰의 실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5대3 썰은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5대3 썰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믿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5대3 썰이 나온 뒤에 몇몇 제가 아는 정보가 좀 빠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곤 했는데요. 근거는 딱히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준석의 정보력으로는 5대3 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게요, 지금 뭐, 재판관들, 뭐, 조원창 재판관부터 이렇게 이름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그때 찌라시 보면은 뭐, 안창호 재판관이나 아니면 박한철 재판관 이런 분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기각이다 뭐 이런 거 찌라시 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의미 없고 만장일치 파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걸 보면서 행복회로를 돌리신다 하더라도 저는 8대0 인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선고기일이 잡힌 배경에 대해 가지고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자별 시나리오가 돌았거든요. 3월 28일에 평의하기 전까지는 그날이 기점이었다 보는 거죠. 인용이 5명이고 기각이 3명이었다. 이런 건데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으로 선회하면서 이렇게 돌았다라는 사설 정보지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 사설 정보지라는 건요.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이 N뉴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는 돈 주고 구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 사설 정보지 같은 게 돌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게 사설 정보지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직접 사설 정보지에 거론되는 대상이 돼 보면요. 사설 정보지의 내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답률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정답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N뉴스라는 그 사설 정보지에 등장했을 때는요. 저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도라고 전 체감했었는데 사설 정보지 내용은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5대3이 반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뭐 3월 28일 평의 직전에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6대2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데요.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8대0 저는 끝까지 밀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뭐 이건 찌라시는 아닌데요. 오늘 제가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들 전용 사우나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갔는데 국민의힘의 당직을 갖고 있는 모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의원님한테 제가 아크로비스타로 내일 이제 대통령 가시겠네요 그랬더니만은 안 간다고 주장하시면서 저한테 밥 사고 내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분에게 예측에 실패한 그런 결과로 밥을 한번 대접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 중차대한 이런 국가적 사안인 탄핵을 놓고 이게 뭐 도박하고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탄핵의 기각을 확신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또다시 오늘 사우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내일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그분 말씀으로는 한 20명 정도 헌법재판소에 방청을 하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국민들은 어쨌든 그 20명 일반 국민 그 참관인단 해가지고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가는데 그 정치인들은 좀 따로 마련된 자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내일 가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출처는 사실 불분명히 많고요. 내부자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되게 재밌는 그 현상이 뭐냐면요. 여의도에 가장 많이 도는 찌라시가,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 사실상, 안 돌아간다. 오세훈 시장 대선 포기했다. 이런 찌라시가 엄청 많이 돌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개점 휴업 상태로 캠프가 와야 되고 있다. 이런 찌라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찌라시, 오세훈 찌라시 굉장히 많이 도는 거로 봐가지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온건보수층의 표에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을 공유하는 집단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를 좀 죽이려고 찌라시를 유포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지만은 현상만 보면요,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 찌라시가 많이 도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누구 캠프가 망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찌라시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양 캠프에서 서로 이걸 좀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근거가 없이 그냥 추측성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처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에 이게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끔 처벌받는 사례가 나와요. 2019년에 나영석 PD랑 배우 정유미 씨가 서로 불륜 관계다라는 이런 악성 찌라시를 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잡고 보니까 방송 작가였거든요. 예. 방송 작가면 방송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나영석 PD나 정유미 씨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억한 심정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좀, 은원 관계나 이런 거에 통해 가지고 근거 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룰 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찌라시가 5대3이니 8대 0이니 4대 4니 막 이제 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지금 여당도 불안해서 마음이 쫄깃쫄깃할 테고, 아니면은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태를 보면 불안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돌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 국민의힘이 많이 돌릴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많이 돌릴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4대4 기각을 외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정치인들이 너무 이 탄핵이라는 그 장을 진중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숫자 노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8대 0을 확신한다는 당위 차원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8대 0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당장 만약에 기각이 되는 상황 나오면요, 저는 광화문에서 아마 마포대교까지 시위대가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 여론조사에서 승복 관련해 가지고 국민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가장 승복해야 될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당들이 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승복하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윤석열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승복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말을 계속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설마 기각도 예상하고 승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벌써 3,687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구독하신 뒤로부터 5분 뒤부터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Q&A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있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세 번째 주제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예, 주제어는 또 부정선거 주장입니다. 이게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 보면요, 부산, 경남 PK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다 졌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고 여론조사 갖고 장난을 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일각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공병호 씨가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 관련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꽂혀가지고, 이게 사실 한 번 본인이 잘못된 주장을 하면요, 부끄러워서라도 이제 계속 씌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병호 씨는 굉장히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헛소리 해놓고는
이거를 이제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사전투표를 굉장히 안 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맨날 주장한 게 뭐냐? 사전투표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거다. 사전투표에 뭉태기표로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넣는 거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외 사전투표는요. 이번 선거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관외 사전투표라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거제도에서 시장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럼 거제 아닌 곳에 있는 투표소에서 거제도 선거를 하는 게 관외 사전투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굳이 한다면 선거가 있는 다른 곳들, 뭐 당진의 뭐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산에서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데 투표할 때 마침 거기에 거제도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 일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믿기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보수정치 절단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그냥 계속 자기들도 아닌 거 알면서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면은 부도덕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부정선거론자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악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명징하게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씌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코너로 가보자면요. 다음은 그 밖에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픽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픽입니다. 예. 예, 그만 좀 제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MBC 단독 보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전문 공개됐습니다. 예. 현재 탄핵 선고 하루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해왔는데요. MBC가 입수한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싹 수거해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요. 실행 후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글로 시작하고요.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가지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그 아래 수거팀 구성이랑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수거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 정치인들이겠죠. 그리고 언론 쪽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까지 해가지고 500명 수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A등급으로 분류한 체포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준석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 말고도요.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동그라미 표시돼 있고요. 조국, 문재인, 저 이준석까지 그리고 유시민까지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이거 뭐 이미 방송에 나온 내용이지만요. 수첩 실사를 저도 뉴스로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는 무섭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 수거 대상을 그러니까 처리 방법 연구한다고 하면서요. 수거 후에 호송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는 별 표시라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 그리고 몇 번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연평도로 배로 끌고 가다가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한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이 수첩 내용이 70쪽에 달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만 보는 줄 알았더니만은 굉장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를 작전이라고 연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뭘 논의한 겁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국가를 단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더 통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일 무조건 8대0으로 인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엄령 행사 후에 헌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없애고 현재 대통령은 단임제인데 이걸 3선까지 할 수 있는 장기 집권 플랜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망상한 건지, 근데 사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본인이 그냥 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상의하면서 이런 계획을 만들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대단한 망상. 제가 돈키호테 얘기하는데요.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엄석대 총집합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예. 내일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의힘과 연대하실 계획이 단 1%도 없나요? 없다면 3자 구도에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할 방법이 있나요? 그랬는데요. 저는 뭐 사실 국민의힘과 연대할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저 당이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저 당이 선거 이길 수 있게 하려고 몸을 갈아 넣으면서 선거를 뛰었는데, 그때 이기는 승리 방정식, 이기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습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성상납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냥 과거 속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뭔가 이겨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할 때마다, 그 뒤에 아까 찌라시 얘기했는데요, 엄청난 찌라시들을 뒤에 돌려대고 급기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상납 이런 건 엮어가지고 윤리까지 걸고, 진짜 모래주머니 수준이 아니라요, 저긴 가보면은 엄청나게 뒷다리 걸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저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제가 거기서 시간 낭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뭔가 불안한데, 이런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요, 빠른 시점에 유튜브 방송을 할 거라고 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어쨌든 선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크로비스타로 옮겨가시면은 제가 쿠팡에서 그 방송 장비 사가지고 조명 사고 해가지고 바로 방송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동의 길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의원님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75년생 토끼띠 50 아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한 것도 알고 속상한 것도 알고 윤석열 잘못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포용력을 가지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보수의 대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게요, 정치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저를 음해하기 위한, 그리고 저의 뒷다리 걸기 위한 무수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제가 얻어맞으면서 그냥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해놓은 무지막지한 그런 음모론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요, 뉴스를 간헐적으로 보시고 지금 뭐 정치를 간헐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요, 제가 무슨 성상납 때문에 아직 재판받고 있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저는 완전히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에다가 완전 무혐의를 받고 나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된 사안이고, 그러니까 재판도 받을 사안도 아닌데 저한테 맨날 보면 댓글 다시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성상납 재판이나 받아라,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이런 것들이요,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굉장히 한 사람의 정치를 짓밟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 되니까 이걸 버티고 블루를 삼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겠다고 한 것이지, 일반적인 정치인들 같으면요, 그 정도의 모함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시도를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곳을 하잖아요. 그럼 못 버팁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어느 누구도 젊은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6살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이후로 처음으로 이기는 당대표가 됐는데 예, 그 사람을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달려다녔다는 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저기서 꿈을 실천해보고 싶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바로잡기 전에는 저는 보수 정치가 다시 봄날이 오는 날은 없다. 오늘 제가 4.3 가가지고 4.3 유족분들과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때 이준석 대표 시절이 제주도의 보수 정치에 찾아온 찰나의 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주도에서 제주지사 선거 오랜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간 다음에 붙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포공항 이전 이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한 5일이나 열흘 정도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제주도 선거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였고,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제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있었을 때는 이길 법도 했는데 이제 4.3 같은 경우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예. 지금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중도 보수인 척 하면서 하는 사람들 지금 4.3 안 오잖아요. 예. 4.3이 무슨 뭐 아주 중요한 무조건적인 바로미터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염두에 두고 강경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5.18, 4.3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경 보수가 선호할 만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기려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바뀌기 전에는 저는 사실 그거를 포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더 이제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아닌데 부실선거다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나왔던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예,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옳은 게 옳다를 고수하면서 보수 정치를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도 해외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제주도 해외 투자자와 원주민들의 반대 등 난개발이 계속되어 공사가 중단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주도에 보면은 녹색그룹에서 했던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녹지그룹이죠. 녹색그룹이 아니라. 그런 데서 투자했던 중국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으로 가고 실제로 중국 자본은 이제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산등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흉물스럽게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영리병원이나 이런 것들 짓던 것들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할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결국에는 해외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관광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주도로 육지에서 옮겨간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자치권을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 부여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카지노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완전한 규제 프리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사업할 때는 IT나 아니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한데 제주도에 사업하면 완전히 풀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제주도도 제주공항이 좀 아쉬운 게 제주공항이 지금 있고 서귀포공항이 지금 이렇게 새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제주 2공항. 근데 제주도가 땅이 이제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활주로 하나짜리 공항이 이제 서귀포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제주공항도 활주로가 2개긴 하지만은 남북 활주로는 좀 작은 활주로라 가지고 큰 비행기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국, 일본 간의 환승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공항에 대해 가지고는 중국과 일본의 양방향으로 오픈 스카이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게요. 이게 인천공항도 충분히 가깝고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인천공항까지 올라오는데 한 시간 정도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방향이나 아니면 일본 방향 그리고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주공항 정도 위치에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승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연계 관광 같은 것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변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1시간 5분 정도 지금 지났네요. 예. 오늘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힘이 나가지고 제가 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저도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